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신희재입니다. 제가 죄송스럽지만 목포는 처음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을 제가 왜 지금까지 방문을 못했나. 어제 밤에 내려왔는데요,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군대 생활을 익산에서 했습니다. 그게 36년 전이었는데요. 이렇게 세월이 금방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뭘 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목포를 방문하지 못했나 후회스럽습니다. 다음에 이번 강연이 끝나면 또 바쁜 일들이 있어서 급하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는 바다의 해양 생물, 특히 해양 미생물에서 이런 신약 개발 연구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이나 이런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책으로 쓴 적이 있는데요. 오늘 강연 제목이랑 똑같습니다. 바다 신약의 보물창고라는 그런 작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씀으로써 제가 이 책을 읽고 몇 명의 대학원생을 받았었고요. 또 오늘 이 자리도 이 책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사진들을 좀 제가 외국 연구자 분들한테 받았는데요. 되게 연락도 어렵게 해야 되고 쓰는 과정에서 또 고화질의 사진을 좀 달라고 출판사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어려웠는데, 또 이게 여기 계신 분들과 만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먼저 신약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천연물 신약 개발인데요. 왜 천연물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런 해양 생물에서 신약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아마 일부가 될 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발 중인 그런 천연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말씀으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정도의 약을 드셨나요? 네 가지 드셨고요. 저도 평소에는 이제 비타민 말고는 약을 잘 안 먹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밤늦게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자려는데 너무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프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방에 이렇게 진통제가 항상 들어있는데 진통제를 하나 먹고 나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을 먹을 때마다 제 앞에 선배님들께서 고생하신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약 개발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고 지난하고 참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혹시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빛을 못 보더라도 제 노력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드시면 좋고요. 하나 정도 드시면 좋고요. 제 어머니는 암수술을 하고 이거 반 정도 드시고 계시는데 볼 때마다 상당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은 운동이고 좋은 거 드시고 잘 주무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제 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게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이란 여기 이제 요건 사전적 의미인데요. 신약이란 약사법 제2조 8호에 따르면 다른 의약품으로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 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복합제제의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제 2003년 현재 알려진 질병만 15,000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런 질환을 안 가지고 계시길 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약 10%는 감염성 질병이고 약 90%가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 세계에 알려진 의약품도 15,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약 80%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고 나머지 20% 정도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먹었던 진통제도 일반 의약품입니다. 원래는 삼성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이 도쿄 선언을 한 40회 되는 회입니다. 이때 이제 이병철 회장께서 1980년에 도쿄에서 미래의 쌀은 반도체다. 우리의 미래를 먹거리는 반도체다라고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반대에도 무릅쓰고 약 1조 원을 투자하면서 삼성이 식품회사, 의류회사에서 반도체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1983년이 언제였냐면 1974년에 삼성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고 한 9년 정도 흐른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보면 이게 이 오른쪽 그림이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시장 점유하고 있는 퍼센트입니다. 거의 0%였습니다. 이때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선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 70%를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할 수 있는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약간 일본이 거의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한국과 역전되어 가지고 1997년경에는 거의 경부터는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그런 선언을 하고 나서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효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다음에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릴 쌀, 미래 먹거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뭐 자동차 아니면 우주 뭐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는 신약 개발이 또 다른 먹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약품 시장의 신약 개발 시장의 큰 규모와 성장성에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이 약 1,900조 원 정도 됩니다. 한 반도체 세계 시장의 3,400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의약품 시장만 하더라도 2021년 기준에 약 25.3조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연 성장률이 3% 정도 되는데요. 의약 시장은 약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독점성을 덜 수 있습니다. 물질 특허를 이렇게 통해서 이제 시장 원천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 15년 동안 독점적으로 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의 긴 생명력을 덜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스피린 혹시 저용량 아스피린 드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드시고 계시네요. 이게 아스피린이
1899년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24년째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적응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스피린의 연매출이 한 1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게 1945년에 개발되었죠. 그리고 이 페니실린이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로 지금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크고 그 다음에 한번 개발하고 나면 생명력도 길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신약 개발이 차세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은 그 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집약 산업입니다. 즉 고부가 가치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개발은 세계적인 신약 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100대 기업 중 약 15%가 제약회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고 나면 평균 수익률이 약 3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 나는 사업들은 잘 없습니다. 커피 오늘 대부분 커피 드셨을 것 같은데요. 커피도 이 정도 수익률이 안 납니다. 이보다 훨씬 실제로는 수익률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 정도 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마냥 좋은 것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신물질 약 10,000개 혹은 5,000개 중에 하나가 신약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개발 기간이 10년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균 한 15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개발 비용이 약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한 품목당 연간 매출액을 보면 요 세계 100대 의약품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한 품목당 연간 매출액이 약 1조에서 1.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어떤 신약이 개발되었고 국내의 신약 개발 현주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신약이 개발된 게 1999년 선플라주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SK케미칼에서 최초로 이제 국내 신약 1호를 개발했고요. 선플라주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한국은 11번째의 신약 개발국의 지위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1999년부터 작년 11월까지 36종의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에서만 허가되어서 수출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개가 판매가 중단되었고요. 연간 매출이 10억 정도가 되는 게 10개 정도가 되고요. 연간 매출이 100억 이상인 게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러냐면 거의 내수용으로 개발되었고요. 합성의약품 다른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의약품을 본따 가지고 구조를 조금 변경해서 만든 합성의약품이나 그 다음에 이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복제약이죠. 제네릭이라고 그러는데요. 제네릭 위주의 제품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약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한 게 450건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전임상 마치고 이제 라이센싱 아웃한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합산 라이센싱 아웃한 금액이 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신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긴 개발 기간 그리고 막대한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런 장기 투자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미래 먹거리는 그렇게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항상 이런 하이 리스크, 고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성공하게 되면 그만큼 고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약 개발 연구에 많은 연구비와 많은 인력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신물질 중에 1개가 의약품으로 판매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연구는 여기서 많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물질 발굴 연구. 이 연구는 이제 어떤 뭐 항암물질이면 항암물질, 항균물질이면 항균물질 그런 유효물질을 발굴하고 이 유효물질을 좀 더 개발해서 선도물질로 도출하고 이 선도물질의 구조를 최적화해서 이제 전임상 시험으로 들어가는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 단계인데요. 기초 연구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걸리고요. 10,000개 중에서 한 250개나 10개 정도가 이제 전임상 시험 혹은 비임상 시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 전 임상 시험이라고 해서 전임상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임상 실험에는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도출된 후보 물질들의 독성이나 약효 검증을 하고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 그런 연구를 어떻게 대사가 되고 배출이 되는 그런 약물 대사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실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통과하게 되면 임상 실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20명에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임상 1상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독성이 없는지 안정성 연구를 주로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통과되게 되면 9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5개 정도가 통과하게 되는데요. 임상 2상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인원을 늘려 가지고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투여 용량이나 용법 어떻게 뭐 경구로 투여할 건지 주사제로 할 건지 그런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효가 실제로 이제 환자에게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하게 되면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임상 3상에서는 좀 더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3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약 1,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안정성이나 약효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임상부터 임상 1상에서 3상을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의약품으로 판매 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통과되면 이제 의약품으로 시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요즘 인공지능 즉 AI가 뭐 이렇게 많이 뜨고 있죠. 오늘도 저도 휴대폰으로 오늘 목포 날씨 알려달라고 제가 부탁해가지고 목포 날씨는 뭐 가장 낮은 온도가 뭐 27도 정도고 가장 높은 온도가 35도 정도고 뭐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듯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AI가 혁신적인 그런 기술의 개발 단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 물질 발굴 단계나 그 다음에 후보 물질이 이제 정해지고 나면 후보 물질의 독성을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효보 물질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연구에 상당히 AI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긴 신약 개발 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신약들은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빗 뉴만이라는 국립암연구소에 계신 저와 같은 랩에 있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1981년부터 2019년 9월까지 FDA에 승인된 1811종의 신약의 개발 원천 소재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고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물 자체가 신약이 된 경우도 있고요. 천연물의 구조를 조금 바꿔가지고 천연물 유도체 신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천연물 유도체 신약도 있고요. 천연물은 아니지만 천연물을 모방해가지고 그렇게 신약으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신약이 이제 한 2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천연물 유래 합성 신약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67%의 신약이 천연물 혹은 천연물과 연관된 그런 신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신약 개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이런 천연물 연구를 잘하면 그런 신약 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천연물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천연물이 신약 개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물로부터 개발된 의약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연물이란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곤충 등의 추출물과 이들이 생산하는 화합물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생명체가 생산하는 그런 물질 를 천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런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그 다음에 주목나무에서 추출한 이제 텍솔, 항암제인 텍솔이나 이런 개똥쑥, 이게 저도 이렇게 먹어봤는데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디 음식점에 갔더니 개똥쑥을 이렇게 많이 잘라 두셔가지고 말려 두셨던데 한번 이렇게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엄청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똥쑥에서 이렇게 이제 알테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 이름이 알테미신인데요.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 물질은 중국의 투유유 박사가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201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투유유 박사는 이제 아시아인 최초의 여성으로 노벨상을 받은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2015년에 받았고요. 이와 같이 이제 천연물에서 개발된 그런 물질들이 다양한 용도로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텐데요. 이런 팔각 혹은 팔각 회향 혹은 팔각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스타에니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별 모양으로 생겨가지고요.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뭐 돼지고기 수육 만들 때 잡내 잡을 때 요거 넣습니다. 저희 집에서 요거 넣어서 잘 수육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 팔각 회향의 추출물로부터 이런 물질을 분리를 하고 이걸 합성을 해가지고 타미플루라고 하는 이런 항바이러스제가 개발이 되었죠. 이게 이제 원래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사에서 이제 분리를 하고
요걸 개발을 했다가 1999년에 로슈사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시가총액이 100억 정도였는데 시가총액이 120조 원으로 엄청나게 회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 물질입니다. 그게 대박이 났죠. 나중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사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요 벤처 회사의 롤 모델입니다. 요게 이 회사가 이 1987년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글로벌 탑10 제약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이런 의약품 하나 개발함으로써 거의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물질이 이제 타미플루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09년 세계적인 조류독감 확산 시에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이 제약회사에 돈을 미리 이 타미플루를 받기도 전에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미리 돈을 지불하고 제발 타미플루 좀 제공해 달라고 업소를 하면서 받았던 그런 물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제대로 된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막대한 시장을 창출합니다. 연 2.5조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요 타미플루 1회 사용 비용이 1회분 비용이 약 60불 약 7만 6천 원 정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이제 신종플루 유행 시 정부가 약 1200만 명분을 비축을 하고 있고요. 비축을 했었고 지금도 이 타미플루는 이 정도 매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신약을 하나를 개발하면 거의 앉아서 그냥 돈을 속된 표현으로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대박이 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별 제약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제약시장 규모가 1조 4,85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900조 아니면 2,000조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미국이 대부분의 6,750억 달러로서 이제 대부분 약 42% 정도의 제약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제약시장 성장률은 6에서 9%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약시장은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의약품 매출 분야 탑10을 보면 항암제가 가장 많습니다. 25조 정도 되고요. 연간 25조 정도 되고 연평균 성장률이 1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뇨나 류마티스,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그런 의약품들이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의약품 품목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왔어요. 왜 해양에서 바다에서 이런 의약품 개발 연구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해양이 지구의 표면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의 80%가 해양에 살고 있다는 건 잘 모르실 겁니다. 저 자신도 안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쑥스럽지만. 네. 그리고 해양은 특수 환경입니다. 10m 내려갈수록 일기압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바다가 11,000m 정도 되는데요. 한 1100기압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염, 그 다음에 심해 환경도 있고요. 바다의 대부분 평균 깊이가 4,0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심해 환경이고, 그 다음에 해저 열수공과 같은 아주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은 제2의 우주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양은 미개척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환경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들은 육상 생물에 비해서 연구가 많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의약품들은 육상 식물이나 육상 미생물에서 분리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신약이 많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육상 식물이나 육상 미생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양 생물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안 되었고요. 다양한 구조의 신규 화합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약 소재 발굴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개발 가능한 활성을 나타내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그런 해양 생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 아주 해양 생물이 좋은 원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해양 미생물 같은 경우는 1% 미만만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대량 배양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해양 생물들은 신약이나 바이오 신소재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양 생물들에서 개발된 의약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약품들이 해양에서 개발된 많은 의약품들이 이제 항암 활성을 가지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자구둥에서 진통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중성 지방혈증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들이 몇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개발된 이런 의약품들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 직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몇 가지 이제 개발된 의약품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2022년 작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15종의 해양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건강식품이 한 3종 정도 있고, 개발되었다가 시장에서 퇴출된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가지 정도의 의약품이 해양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점심 드시고 또 설거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펀지 하면 보통 저희들은 이런 세척하는 스펀지를 생각하거나, 여기는 뭐 애들은 없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펀지 밥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여행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 가면 이런 뭐 거리에 이렇게 해면 동물이 스펀지인데요. 해면 동물 이렇게 목욕 해면이라고 합니다. 목욕 해면을 파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펀지들 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스펀지가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원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스펀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는 이렇게 가지 형태나 이런 항아리 해면이라고 하는데, 이건 연산호입니다. 항아리 해면 같은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거는 이제 정자를 내뿜는 모습인데요. 심해에도 이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스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핑퐁 트리 해면이라고 탁구공 해면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심해 해면들도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해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면들이 있습니다. 모양도 특이하고 색깔도 좀 다양한 그런 해면들이 있고요. 해면은 구멍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몸속에 물을 흡수해서 이제 배출하면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가지는 동물 해가지고 포리페라라고 부릅니다. 포리페라 문의 부착성 동물이고요. 다세포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구멍과 물이 순환할 수 있는 채널로 가득 차 있고요. 동물 중에 좀 특이하게 신경계나 소화계 또는 순환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와 산소를 얻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순환
시켜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요. 조직과 기관이 이렇게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대칭인데요. 동물인데도 신체 대칭이 아니고요. 이런 해면질 스폰진이라고 그러는데요. 해면질의 내부 골격을 가지고 있고 이제 탄산, 칼슘이나 이산화규소에 이렇게 바늘 모양, 침상체라고 그러는데 바늘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침상체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15,000종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90%가 이제 데모스폰지인데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스폰지는 내부 구조가 많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 스폰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물을 쉽게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 구조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제 큰 이제 구멍을 대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내부 구조에 보면 이런 긴 모양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깃세포 혹은 동정세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깃세포에는요, 요 플라셀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말꼬리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깃세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빠르게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세균을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계속 이렇게 잡아먹다 보니까 이런 몸 속에 미생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현미경 사진인데요. 해면 동물 내부의 현미경 사진인데요. 미생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종들이 있고 미생물들을 적게 포함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앞에 요 보시는 해면은 이제 아젤라스라는 해면인데요. 이런 아젤라스 해면은 뒤쪽 제스토스폰지아라는 해면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해면들이 이렇게 사이즈가 상당히 적게 함유하고 있는 해면보다는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해면의 성장 크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면에서 분리된 많은 식물질들이 실제로는 이제 여기 해면에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생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면 공생 미생물을 연구하면은 신약에 필요한 그런 식물질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해면 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해양에서 개발된 최초의 신약이 해면 동물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 두 가지 물질인데요. 이 두 가지 물질은 크립토세시아 크립타라고 하는 요 해면 동물에서 1950년대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요 물질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DNA 구성 성분인 사이미딘 혹은 우리딘이랑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요게 이제 밑에가 DNA를 구성하는 성분들이고요. 요게 새롭게 신물질로 분리된 해면 동물에서 분리된 구조인데요. 요 차이는 요 OH라고 표현된 요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하이드록실 그룹이 위로 갔느냐 밑으로 갔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아주 단순한 차이인데 이게 상당한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아주 상당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요 밑으로 간 요 부분 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5탄당 5개 해가지고 5탄당인데요. 5탄당이고 요 OH가 밑으로 향하는 당을 이제 D-리보스라고 하고요. 여기 위로 올라간 당을 D-아라비노스라고 하는데요. 요 두 가지 물질은 D-아라비노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스폰지에서 분리된 사이미딘이라고 하고 스폰고사이미딘 혹은 아라비노즈를 가진 사이미딘 해서 줄여서 아라티 혹은 아라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은 처음에 이제 항암 활성이 있는 걸로 이제 분리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1964년에 이 물질들이 헤르페스 혹은 뭐 헐피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피곤하면 여기 입술 주위에 이렇게 바이러스 많이 생기죠. 저도 피곤하면 생기는데 헐피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항바이러스 활성이 있는 것을 1964년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물질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약품으로 개발이 됩니다. 요 아라유 같은 경우는 여기 요 산소가 붙은 요 키톤이라고 부르는데요. 키톤을 아민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항암제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폰고사이미딘 아라티 같은 경우는 요 레트로비어 요 VIR로 끝나는 것은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에이즈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OH 두 개를 떼가지고 이중결합으로 바꿔가지고 스타뷰딘이라고 해가지고 항바이러스제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드 아라빈 요 비슷한 물질인데요. 요것도 요 OH가 밑으로 가 있는 그런 DNA의 구성 성분입니다. 근데 요 위로 가 있는 OH가 위로 가 있는 요 물질은 비드 아라빈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요 물질 자체로서 항바이러스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 물질을 이제 동해안에서 분리한 해양 방생균으로부터 요 물질 자체를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요거는 이제 고고니안 요 두 가지 물질과는 다르게 고고니안 산호나 해양 미생물에서 분리가 되었는데요. 이 물질을 모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또 항암제 혹은 항바이러스제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입 주위에 여기 바이러스 생겼을 때 입 주위에 이렇게 요런 물집이 많이 생기죠. 저도 뭐 이렇게 상당히 크게 생기는데요. 그런 한국말로는 아마 일본식 발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시클로바라고 아마 거의 한 번 정도는 모르고 계셔도 다 써보셨을 겁니다. 아시클로브가 요 물질 해양 생물에서 분리된 이 물질을 기초로 해가지고 요 부분 OH 두 개를 떼내고 밑에 링 부분을 잘라낸 구조입니다. 여기 이제 이쪽도 구조를 조금 변경해서 만든 물질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의약품들이 해양 생물 유래의 그런 의약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렘데스비어 저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이 물질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유명하게 된 그런 의약품인데요. 이 렘데스비어도 어떻게 보면 요 해양에서 나온 요런 선도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선도물질을 기초로 해서 구조를 변환시켜서 구조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개발된 의약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물질도 아까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1차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제 대박을 낼 수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타미플루였고요. 그것보다 더 대박을 낸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스비어도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물질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처음에 C형 간염 치료제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저희는 렘데스비어 혹은 베클룰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상품명입니다. 물질명은 렘데스비어고요. 그런데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및 기타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당시 에볼라 치료제로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나 EU, 일본, 호주 등에서 한국 등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서 긴급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매출만 하더라도 약 6조 3,600억 정도를 매출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에게 지금은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에서 이걸 이제 경구용으로 좀 더 복용을 쉽게 할 수 있게 경구용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자고등의 독에서 이제 진통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아마 요 청자고등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900종 정도가 서식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 등 열대 지역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청자고등 혹은 어깨혹 청자고등, 계단꼭지 청자고등, 혹줄 청자고등 등 4종류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주도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여기 광주에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재일 교수님이라고 여기 한국의 청자고등을 가지고 이제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퇴임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청자고등들이 벌레나 물고기, 연체동물들을 먹는 종들이 있고요. 요게 이제 청자고등이 물고기를 사진이 조금 잘렸는데요.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진인데요. 요런 독화살을 이렇게 쏘아가지고 물고기를 마비시켜서 잡아먹습니다. 보통 이제 청자고등이 한 4에서 5cm 정도 되는데요. 사람이 쏘이면 성인은 뭐 그렇게 죽는 경우는 잘 없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이제 독에 마비돼 가지고 이렇게 청자고등이 잡아먹기 수월하게 해서 잡아먹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자고등의 독을 이용해서 이제 진통제를 개발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1976년 미국의 유타 대학의 올리베라 교수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올리베라 교수는 필리핀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다가 청자고등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걸 보고 이게 되게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 연구실에 1학년생으로 이제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마이클 맥킨토시한테 예전에 그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청자고등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좀 독이 신기한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 1학년한테 이렇게 그 독성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맥킨토시란 사람이 지금은 이 청자고등 개발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가 된 분인데요. 이 마이클 맥킨토시가 필리핀 해역의 청자고등 독성분을 필리핀 공동연구팀과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 독성분을 분리 정제를 하고 독성분의 구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여기 좀 복잡한데요. 25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그런 펩타이드성 성분입니다. 요 물질이 이제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펩타이드라고 그러고요. 아미노산이 많이 연결돼 가지고 그 분자량이 커지면 이제 그게 단백질인데요. 요거는 25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펩타이드성 물질이었고요. 근데 이 올리베라 교수님은 이 물질이 의약품으로 개발될 줄 모르고 특허 출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공동 연구자분 중에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밀자니스 교수님이 이 물질을 뉴렉스라는 제약회사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뉴렉스 제약회사가 여기 이렌이라는 제약회사랑 합병이 되면서 이렌이 이 물질을 진통제로 개발을 해서 좀 대박을 칩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는 몰핀보다 1000배 정도 진통 효과가 강합니다. 우리 이 몰핀 같은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생기는데 이 진통제 같은 경우는 마약성도 아니고 의존성도 생기지 않으면서 몰핀보다 1000배 정도 아주 강한 그런 진통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 환자나 말기암 환자에게 쓰이고요.
이 물질, 이 진통제 이름은 프리알트인데요. 프리알트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시판이 됩니다. 시판 6개월 만에 6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 판권을 이제 일본의 제약 회사인 에이자이가 약 1200억 정도의 판권을 구입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통증을 손가락에 찔리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건데요. 프리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신경세포인데요. 이 프리알트가 여기 칼슘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채널이라고 그러는데요. 칼슘 채널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신호가 칼슘이 있어야 신호가 잘 전달이 되는데 칼슘이 신경세포로 들어오는 걸 막아서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특이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